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조금 전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이 확인 결과 등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 A 경장이 긴급 체포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를 신청했는데요. 오전 11시 심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향했는데요. 그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A 경장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5월 실종된 여성 장미란 씨를 연락이 됐다며 허위로 알린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후에도 실종을 허위 종결 처리한 판박이 사건이 더 드러나 긴급 체포된 바 있습니다. 네, 이틀 동안 A 경장을 수사한 경찰은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A 경장은 긴급 체포에 대한 적부심을 신청을 했고요. 오전 11시부터 제주지방법원에서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체포적부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앞서도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3개월째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네, 제주 취재본부입니다. 네, 추정 시신이 몇 시쯤 발견됐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46분쯤입니다. 합동 수색 중이던 경찰관이 지난 5월에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한림읍 인근에서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한림읍 인근에서 수색 중이던 경찰이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A 경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신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A 경장은 긴급 체포에 대한 체포 적부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해 조금 전인 오전 11시부터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체포 적부심은 흔하지 않은 데다 이번 사건이 중한 만큼 제주지검 검사도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다 무사한 것처럼 신고자에게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이 다시 신고한 뒤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두 건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를 했고 그리고 임의로 종결 처리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미란 씨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됐습니다. 장 씨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신고가 접수됐고 A 경장은 신고 약 3시간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 씨와 경찰관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 남성의 경우에도 지난달 2일 가족이 제주 서부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고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A 경장이 접수한 뒤 약 5시간 만에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건이 모두 같은 당직 근무 중 접수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A 경장이 처리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는지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네, 취임 일주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금 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첫 회동을 가졌고요. 오늘 야당 대표들과 잇따라 만납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가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보류됐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김민석, 장동혁 대표의 회동, 주요 발언 전해주시죠.
네, 11시 시작된 회동 공개 발언 이후 비공개 진행을 마치고 지금은 끝났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먼저 발언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견해는 다르지만 결국 계엄 해제 과정에서 뜻을 함께했고 역사적 분기점을 같이 넘긴 사이라며 함께 발을 딛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앞으로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 수시로 대화하자며 소통 의지도 강조했는데요. 김 대표 제안에 장동혁 대표도 호응하고 나서긴 했지만 작심 발언 을 이어갔습니다. 여당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함께 해주어야 한다며 대법관 제청 논란부터 정부 미래대응기금 조성 등 각종 쟁점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서 신장식 조국혁신단 대표를 비롯해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지도부와 연이어 만납니다.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안이 나흘만 다시 최고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다시 한번 보류됐습니다. 그간 당협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임명한 지역운영위원회가 선출해왔는데 이제부턴 당원 직선제로 뽑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오늘 최고위에선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고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최고위에 다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인데 당장 모레 취임 1년을 앞둔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관련 구상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네, 여야 대표 모두 오늘 소통을 수시로 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지만 쟁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죠. 부동산 문제인데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정부 개편안의 대폭 수정을 요구했죠. 네, 김민석 대표 취임 뒤 첫 고위당정협의회였죠. 민주당은 종부세 관련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을 걸 요청하고 양도세의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 한해 실거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자는 데 정부와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도 거듭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겠다며 특히 세제 관련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잘 조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용산공원 특별법을 두곤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대안도 없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부동산 당정은 김민석 대표 취임 축하 겸 마련된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여당 요구도 근본 대책이라기보단 땜질식 처방에 가깝다고 혹평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 관련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대표 일방적 제청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게 조 대법원장 노림수라는 분석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자율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하라며 사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다만 당장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거나 제청을 반려하는 데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청에 대한 대법원장 고유 권한을 청와대와 조율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침해이자 위헌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렇게 된 건 결국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멈춰 세운 데서 시작됐다며 재판 재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대 특검이 남긴 사건과 추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수사 종료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180일간의 주요 장면들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전 11시에 브리핑 시작했던데 지금 끝난 건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진행 중이고 특검보들의 수사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특검보 수사 설명 앞서서는 권창영 특검의 모두 발언격의 발언이 있었는데 네. 주요 내용 한 문장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내란죄 수사를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치지 못한 수사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권 특검 굉장히 할 말이 많았던가 봅니다. 예. 그 모두 발언만 지금 40분 넘게 이어지면서 이제야 권 특검 다른 특검부들의 발언이 있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종훈 기자 설명대로 한 문장 요약해보면 우리가 최종 마침표는 못 찍었다 이 얘기네요.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종합특검의 수사 목표, 남은 의혹들 파헤친다 이런 거였는데 일단 주요 수사 결론들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침표로 온전히 찍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점,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선 기소를 했습니다. 네. 어떤 혐의로 했냐면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선포 행위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김건희 씨는 관저 이전 공사 관련해서 소위 여사님 업체로 알려진 21g을 선정하도록 돕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디올, 의류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물론 이게 기소가 됐지만 이게 종합특검이 짚어냈어야 할 본류의 사건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돌아보면 종합특검의 가장 우선적인 해결 과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 선포했고 언제 기획을 했고 이런 부분인데 뭐 일례로 노상원 수첩 가장 핵심 물증으로 예, 지적된 것 역시도 결론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속 시원한 결론은 못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종합특검이 이번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 또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숫자로 정리를 해드리면 46건이 법률에 따라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되게 되고요. 예.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장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리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예. 이들 모두 소환 조사는 했지만 지금 나가는 화면처럼 원희룡 장관이 와서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이첩이 됐습니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씨 수사무마 개입 의혹 역시도 내란 특검과 수사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다투다가 결국에는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죠. 그렇습니다.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80일 동안 수사를 했고요. 5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법인까지 포함하면 모두 57명의 한 건이 포함이 되는데 예. 타 특검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모두 180일 수사를 했고 각각 27명 그리고 76명을 기소했고 이명현 특검은 150일 수사를 해서 33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사건을 수사하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재판에 넘겨진 셈인데 이게 단기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예. 법원 기자들도 챙겨야 되는 재판 목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기소 인원을 저렇게 이제 그래픽으로 비교는 해봤지만 기소한 사람 많다고 수사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는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원 판단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예. 이 종합특검이 무더기 기소, 그러니까 무더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최근 직전 2주 동안 40여 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8명 중에 40여 명을 2주 안에 기소를 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단기간에 기소를 한 건데 이걸 두고 종합특검은 헤비테일 전략을 우리는 쓰겠다라고 했어요. 헤비테일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예. 직역하면 꼬리가 무겁다. 그러니까 예. 막바지에 가서 우리는 초중반에 혐의를 충분히 다지고 막판에 기소를 많이 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혐의를 충분히 다진 상태에서 기소를 한 거냐 아니면 기소를 위한 기소를 한 거냐 예. 때문에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된 그런 사례들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구속영장 성적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20전 7승 13패. 그러니까 7건이 발부가 됐고 13건이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뭐 패가 더 많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13건이 기각됐는데 이것도 좀 비교를 위해서 타 특검이랑도 한 번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는 13전 7승 6패, 7건 발부죠. 그리고 민중기 특검은 20건 발부, 이명현 특검은 조금 기각 사례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이 단순하게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많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권창형 특검의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운데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 기각 사례를 든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법원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라서 무리한 수사 그리고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 이런 비판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중요하고 다른 거는 또 중립성 여부요. 특검보들이 뭐 발언 같은 거, 또 특정 매체 출연 같은 것들로 중립성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특검보들이 수사와 별개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지난 4월이죠. 김지미 특검보가 진보 성향이 강한 매체에 출연해서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권영빈 특검보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수원지검의 이 쌍방울 수사 개입 의혹을 담당했던 특검보인데 예. 이 사람이 과거에 주요 관계자를 변호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이 중간에 담당자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따로 특별히 준비한 장면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독 종합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내란 특검과 충돌을 많이 벌였습니다. 저희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대표적인 게 내란 시간표, 그러니까 내란 범행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를 두고 내란 특검과 종합특검이 상당히 충돌을 했어요. 예.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데까지가 내란이 이어졌다. 반면 내란 특검은 12월 4일 계엄 해제로 내란은 끝난 것이다. 예. 라고 하면서 충돌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종합특검의 입장은 내란 특검이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이걸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고,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리에 따르라는 건 판례를 보라는 거다. 그러니까 그 판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종합특검처럼 소설을 쓰라는 게 법리에 따른다라는 게 아니다라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보도를 접하는 시청자분들도 워낙에 이제 특검 기간도 길고 기소가 많다 보니까 보도 그렇습니다. 내용 보면서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기소됐지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란을 막았다고 알려졌던 인물인데 기소가 된 인물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소위 공로자에서 피고인이 된 거죠. 예. 대표적으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성현 육군 대령이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의혹을 폭로했던 홍 전 차장 그리고 군부대 회군을 지시했던 조성현 전 대령인데, 종합특검은 당연히 혐의가 입증되니까 우리는 기소를 했다는 것이고, 예. 반면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한 사건의 큰 줄기를 짚어내는 게 특검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이 너무 기소, 그러니까 공소 제기의 성적에 너무 천착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길고 방대했던 수사였는데 들어보니까 아쉬운 점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우종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서 보름 만에 폭염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최근에 소나기도 잦은 가운데 새로운 태풍까지 등장해 날씨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한동안 주춤했던 이 열대야에 폭염 경보도 다시 내려졌다고요? 네, 어젯밤 사이 서울의 최저 기온이 25.4도로 지난 14일 이후 9일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더위도 다시 심해지고 있는데요.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 동남권과 동북권의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지난 9일 주의보로 완화된 이후 15일 만에 다시 폭염 경보가 내려진 건데요. 현재 산간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광주 35도, 경주와 양산은 36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이달 초와 같은 극한 폭염 수준은 아니더라도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요즘에 소나기도 잦은데 새로운 태풍까지 발생했다고요? 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로는 비구름이 유입되고 고기압이 덮고 있는 내륙에서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자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내륙 대부분 지역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9시에 괌 북서쪽 해상에서 21호 태풍 아싸니가 발생했는데요. 아싸니는 북서진해 내일 밤쯤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18호 태풍 사우델과 가까워지면서 사우델의 진로나 발달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3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만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로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우델은 주말쯤 중국으로 향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이동 과정에서 주변 기압계를 흔들 수 있고요. 태풍이 남긴 많은 수증기가 이후 우리나라로 유입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삼성전자 지난주 대규모 환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 정규장에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장주 급락세에 코스피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환율은 1,37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하나은행 딜링룸입니다. 네, 현재 증시와 환율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삼성전자는 장중 더 하락해서 7% 넘게 빠졌습니다. 앞서 4%대 상승 출발한 건데 그 이후에 하락세가 더 지속된 겁니다. 코스피도 이 때문에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오전 사이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46% 내리며 출발했지만 현재는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오전 11시 5분 기준 6,700선까지 떨어졌는데요. 개인이 홀로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오전 11시 5분 기준 26만 원까지 떨어져 7.6%가량 하락했습니다.
이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장 마감 이후 최대 11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환원 정책을 공시했지만 이후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규모 자체는 컸지만 시장이 기대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정규장에서도 단기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SK하이닉스가 4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가 자사주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밝히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 앞서 상승 출발한 SK하이닉스도 오전 사이 170만 원 초반까지 밀리며 전 거래일 대비 1.2%가량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두 반도체 기업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이어서 이후 주가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 속 엔비디아도 AI 서버 비용을 늘리는 등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AI 산업 성장세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현지 시각으로 26일 나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은 상승세입니다. 앞서 0.29% 상승 출발했는데 이후 상승폭을 더 키워 현재는 1%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폭을 더 키우며 1370원대까지 진입했습니다. 오전 11시를 넘겨 1370원 후반선까지 떨어지며 최근에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림룸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정치고수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임 일주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을 저는 좋아합니다. 실제로 좋아합니다. 당원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제1야당의 리더이시고 탄핵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견해를 달리했지만은 그러나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뜻을 함께 했던 그런 교차의 영역이 있는 또 그러한 중요한 또 역사적 분기점을 한번 같이 넘긴 그러한 리더이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완전히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함께 발 딛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우리 장동혁 대표님과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당 대표 그리고 야당 대표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 두 사람의 대화가 그동안 많이 있지 못했었습니다. 수시로 대화가 되는, 그래서 정례화가 아니라 수시화되는 그런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서 표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독립만은 지켜져야 하고 그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고 그게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기본이라는 신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령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 여야 당대표 첫 상견례 모습을 보셨습니다. 원래 상견례 때는 서로 덕담을 하는 게 맞고 그렇죠. 그러는 게 관례긴 한데 김민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역사적 분기점을 함께 넘은 리더다. 네. 거의 극찬에 가까운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첫 만남에서 예. 상대방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을 표현하고자 노력한 예. 모습이 역력하고요. 제가 볼 때는 김민석 대표가 저렇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정청래 전 대표와 예. 장동혁 대표에 대한 확실한 차별화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야 관계 확 좋아질 거다.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어쨌든 저게 차별화가 돼서 예. 김민석 대표가 저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것은 그리고 국민의 박수를 받는 건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예. 장동혁 대표도 좀 그 방향으로 따라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물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처음이니까 진정성이 있으려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모습이 예. 필요하다라는 예. 점에서 아까 얘기한 대화의 다리를 놓는데 그리고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데 네.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회동 모습 좀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이제 만난 장면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했고 오늘 장동혁 대표가 어느 때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역사적 분기점을 함께 넘은 리더, 완전히 먼 거리에 있지 않다, 계엄 해제를 함께했다 이런 뭐 덕담을 건네기도 했고요. 두 양 대표의 이제 넥타이를 보시면 김민석 대표가 오늘 이제 넥타이가 파란색에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는 저런 걸 이제 보통 협치의 넥타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걸 좀 골랐더라고요. 예, 김민석 대표가 많은 거를 고려하고 오늘 만남을 준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전임 말씀하셨지만 전임 정청래 대표하고 완벽하게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잡아서 장동혁 대표와 대화를 진행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평가를 받을 겁니다. 물론 첫 만남이니까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시작부터 저렇게 가겠다는 게 거대 여당을 이끌고 있는 당대표로서 당연히 잘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희 당 문제니까요. 당대표의 문제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해서 뭐 개헌 관련 얘기를 했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 소속 저희 당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당 분위기가 그렇단 말씀입니다. 골프 회동한 분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러한 당 분위기를 반영했을 때 과연 장 대표는 앞으로 유화적으로 나올 수 있는 김민석 대표와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내느냐 전략적으로 굉장히 깊은 고심을 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을 거고 속으로 숨을 것도 있을 텐데 국민들께서 장 대표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장 대표에 대한 평가를 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김민석 대표가 마냥 칭찬했다고 해서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석 대표가 오늘 우리는 완전히 먼 거리에 있지 않다. 이게 중의적인 의미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뭐 그럴 수 있지만 당대표실도 실제로 좀 가깝습니까? 네, 당대표실은 이제 국회의사당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끝 부분에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멀다고 할 수가 없죠. 몇 걸음 가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한 뭐 50걸음, 100걸음 가면 그 안에 다 있는 거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멀지 않지만 어쨌든 마음의 거리와 마음의 벽이 굉장히 멀고 두꺼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부셔내고 각 실질적인 거리의 느낌으로 심리적 거리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의 느낌으로 바꿔나가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본인들의 권력, 본인들의 자리를 먼저 국민들의 이익, 민생, 경제 앞에 놓지 않으면 가능한 겁니다. 대통합이라는 게 국민을 중심으로 하면 가능한 부분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들 앞에 자기들의 이익과 자리 그리고 권력을 앞에 놓기 때문에 계속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그래도 가졌을 것 같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소통을 여야 대표가 수시화하겠다는 건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직속으로 TF까지 만들었습니다. 대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하고요. 국민의힘과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고 하고 단장은 박범계 의원이 맡았다고 그러거든요. TF까지 꾸린 건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TF가 어디까지 목표를 잡고 만든 거냐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김민석 대표가 생각하는 국민의힘과의 대화의 다리는 어디까지 뻗쳐 있는 거냐. 뭐 조금 과한 해석을 하면은 정말 연임 개헌까지 가는 거냐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저 TF에 일단은 진보 진영의 여러 당들과의 뭐 협치라든지 더 나아가서 합당 문제까지도 다룰 가능성이 크고 물론 당내 갈등도 다 수습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당에까지 이렇게 얘기한다. 지금 정치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리고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고 하신 말씀이 뭐 물리적 거리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 공통점을 뽑아내는 발언을 하신 후에 저거를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장 대표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는 거냐에 따라서 장 대표에 대한 당 구성원들의 평가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께 이거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최고위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게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총선 때 공천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잖아요. 당원 직선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 결론 날 것 같았는데 또 유보했더라고요. 네. 예. 애초에는 오늘 최고위에서 그냥 상정해서 밀어붙일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아예 상정조차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장 대표 뜻이 꺾인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제가 좀 뒤에 후문을 들어보니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어차피 목요일, 금요일에 연찬회가 있다. 그렇죠. 그 연찬회를 통해서 또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연찬회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며칠 빨리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정표 보면 주후반에 연찬회가 있는데 그때 얘기를 더 모아서 들어보고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현 상황으로는 오늘 현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을 장 대표가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연찬회에서 얘기를 해서 분위기를 완벽하게 무르익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반영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좀 꺾인 것 같다. 오늘 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중진들 반발이 크잖아요. 예, 큽니다. 이게 본인들이 재신임이 안 될 것 같아서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입지를 흔드는 시도로 보여지고 그동안 장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립이라도 최소한 지켰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당했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내 반발은 아직도 위험수위 정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뭐 징계 계절, 징계 정치를 포함해서 최근에 장동혁 대표의 이런 강공 드라이브가 총선 승리를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연임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민수 최고위원, 최측근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감히 장동혁 대표가 가장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기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연임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당대표들은 이런 개혁을 말로만 내쳤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중진 의원들이 무서우니까, 국회의원들이 더 무서우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 임기를 지속해내야 총선까지 국민의힘의 썩은 부위가 도려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나가신다라고 하면 제가 적극 권유할 생각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지만 최측근인 본인으로서는 연임을 하라고 추천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보통 최측근이 이런 얘기를 하면 본인 생각도 좀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이 또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의 인식은 이게 군불대기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의 정치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저 단톡방 되게 여러 군데 초대돼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 올라오는 말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국민의힘은 전략적 무기인 정청래를 잃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전략적 무기인 장동혁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올라와요. 민주당 그 관계자분들 단톡방이겠군요. 민주당 이제 지지자들의 단톡방인데 그런 얘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다. 김상현 평론가님 지금 표정이 너무 밝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는 정치가 잘 가기를 바라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한 진영의 이익만을 대표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길 원하지 않고요. 정말 강성 지지층의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기를 선동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분노와 갈등의 감정, 사적 감정을 표출시키고 하는 이런 정치는 전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그냥 일부 강성
당원들의 이야기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여야의 모습 자체가 지금은 네. 바뀌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언제 사퇴할 것인가. 물론 장동혁 대표를 또 지지하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연임으로 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연임 얘기하기에는 예. 아직 장 대표 임기가 이제 2년 중에 반 이제 곧 예. 지나는 시점이어서 언제 전당대회가 있느냐 여부부터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면 좀 이른 얘기가 있고 계획은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예.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분이라고 김채고 의원이 얘기했는데 그 정반대 얘기죠. 자리에 연연하니까 본인은 안 물러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제 당원들 또 국민들이 결정하는 건데요. 예. 책임 정치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선거에서 분명히 졌는데 당대표가 그 이후에도 계속 자리를 보전한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음 전당대회에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더 매운맛이 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의원들과 요즘 얘기를 해보면은 다들 약간 머리 위에 물음표 하나씩 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징계 국면에서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매운맛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좀 있으면 더 매운맛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예의를 좀 지킵시다. 조희대 씨가 거잖아요. 조희대 씨. 왜 상습적으로 그래요? 좀 조용히 하세요. 내 수세에서. 앞으로 그러지 마. 당신은 마. 왜 반말이야? 어떠냐고?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예고했는데 이진숙, 김태규조는 셀 겁니다. 네. 네,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지만 장동혁 대표는 순한 맛이다. 김태규, 이진숙이 있지 않냐. 여기가 더 매운맛이다. 이런 견해거든요. 지금 정치권의 대부분의 분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한 맛이죠. 예, 상한 맛이 아니죠. 매운맛이 아니고. 예. 정말 국민들이 배탈에 걸리고 병이 걸릴 만한 상황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규 의원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국민들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씨 한 것을 지적하고 싶다면 앞부분에서 끝냈어야죠. 김민석 씨라는 게 했을 때 반발이 나오면 아니 이거는 예. 제가 조희대 씨 그거에 대한 반대 사례를 들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표현을 하겠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했다면 국민들에게 김태규라는 분이 굉장히 판사 출신으로서 소위 말하는 품격이 있다 이렇게 봐줬겠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발이 나오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예.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여기 본인의 재판장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관행적으로 저런 그 의사 진행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의원이 발언을 할 때 동료 의원들이 막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아닌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을 하면 그건 뭡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본인이 자기 권력을 취하겠다. 예. 똑같은 방법으로 강성 지지층의 감정을 자극해서 자기의 지지를 얻어내겠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 얄팍하고 예. 저런 정치는 상한 정치다. 예. 나쁜 정치를 넘어서 상한 정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뭐 김태기, 이준석 의원 뭐 활약이 기대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매운맛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좀 너무 극우화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매운맛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가볍게 여길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예. 봐요. 국회 구성원이 그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네.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보실 거 아닙니까? 분명히 김태규 의원이 저렇게 반응한 것은 잘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비난의 소지가 있고.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게 이제 법사위잖아요.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 뭐 상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되는데 왜 몇 년 사이에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저런 모습이 자꾸 나오느냐. 또 위원장의 회의 진행은 왜 저렇게밖에 될 수 없고 위원장의 발언 수위는 왜 그렇게 높고 예. 수준에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여야가 공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김태규 의원이 이제 국회 들어오셔서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뭐 매운맛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성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모습이 글쎄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관련해서 요거 하나만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연차 내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놓고 뭐 장동혁 견제용이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말이 나온 이유는 예. 응당 지방선거에서의 지원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겠다면 당대표가 가야 했을 텐데 원내대표가 가셔서 그런 초청 의사를 밝혔다. 예. 그리고 매사에 지금 장 대표하고는 노선을 달리한다고 해석되어지는 원내대표가 갔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오면 정점식 원내대표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 뭐 그런 평가라고 저는 보는데 예. 일단 중요한 거는 박 전 대통령이 오셔야죠. 그 자리에 오실지 안 확정된 게 오실지는 아닌가 봐요? 예, 저는 잘 아직까지 예. 특별한 정보를 받지 못했고 만약에 오신다고 할 경우에 뭐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날이 장 대표의 취임 1주년이라 개혁안이 나올 거예요. 근데 바로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이 와서 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죠. 예. 그때 장 대표가 과연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을 반가워할까? 예. 거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건데 제가 볼 때 장 대표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별로 원치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에 저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네, 지난주보다 2.8% 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긍정이 40.2고요. 부정이 56.9%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좀 볼까요? 네, 긍정과 부정 지역별로 나오고 있고요. 다른 주와 비슷한데 호남 지역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호남 지역의 대통령 지지율이 8.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네, 이번엔 세대별 지지율을 좀 보겠습니다. 2030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평가가 확연히 높았고요.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4050에서도 부정평가가 40대가 부정이 더 많고요. 50대는 동률을 이루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네. 일단 40%대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 민주당 지지 세대인 4050이 흔들리고 있다. 이 점이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인 것 같거든요.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이후에 경고음이 들어왔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경고음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저께입니까? 엊그저께입니까? 그 당정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데에 어떤 수정 이런 것들을 지금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민심을 수용하고 그리고 또 국민에게 체감되는 정책들을 열심히 해나가겠다라는 모습으로 당이 바뀐다면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순발력 있게 실용 그리고 체감적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념과 방향이 옳다고 해가지고 예. 속도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무조건 빠르게 한다라는 건 좀 맞지 않아요. 네. 장군이 말을 타고 가는데 뒤에서 행군을 하는 사람들, 군사들이 있어요. 근데 막 달려간다고 한다면은 그 뒤에 있는 군사들은 다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 한 50m는 뛸 수 있고 100m는 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1km를 뛰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미 1km라는 말에
질려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방향성이 틀리지는 않지만 최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일석 전 대변인님, 그 정당 지지율도 보니까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좀 하락했더라고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부동산이 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저희 당이 올랐어요. 근데 역으로 보면은 저희 당이 이제 반사이익을 봤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응답하시는 분이 그 전주와 비교해서 똑같은 분들이 응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분들이 더 응답을 많이 했냐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좀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이든 대통령이든 지지율이 올라갈 일은 없었다. 지금 부동산 얘기 계속 하시는데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그동안 외교는 대통령이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겠다. 한미연합훈련도 굉장히 축소시키고 이 과정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안보까지도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가졌던 어떤 프리미엄 같은 것이 사라지고 다시 반등할 만한 여지를 많이 상실하지 않았냐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위당정 협의에 앞서 얘기해 주셨는데 김민석 대표가 비거주 1주택 거주하냐 거주 안 하냐 이거 따지지 말고 혜택을 주자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바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바로 시행 이미 뭐 사실은 새로운 제도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죠. 전면 그러니까 수정에 들어가는 건가요? 저는 전면 수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저기서 저는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유세 강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보유세라는 것은 그 캐시플로우가 그러니까 뭐죠? 자금 순환이 되는 새로운 어떤 현금의 유입원이 있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안 되지만 현금 유입원이 없는 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제에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납부유예 같은 방안을 가져와서 그 부담을 양도시로 좀 이렇게 늦춰주는 이런 방안들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부담하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을 하지만 지금 1,000만 원을 내기 위해서 이 집을 팔아야 된다, 전체를 희생해야 된다 이런 건 너무 징벌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보완하고 그리고 양도세 부분도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로 좀 생각해서 좀 낮추는 방안까지 제시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공급 대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이제 보완과 수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년층의 반발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AI로 합성된 그런 사진이 SNS상에서 상당히 좀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작은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하면 고시원에 이제 공부하는 데인데 공부는 어디서 합니까? 뭐 이런 뭐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정책이 실제적으로 고시원을 한 번이라도 가본 분들이 수립을 했으면 저런 게 안 나왔겠죠. 고시원에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취사가 좀 가능해 해달라. 근데 이게 화재 위험이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실제 사는 데 있어서 욕조가 필요하냐, 취사하는 게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아직도 그냥 책상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 왜 청년한테만 자꾸 저럽니까? 지난번에 폐버스 관련한 사태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게 폐버스보다 열악할 수 있다 뭐 이런 댓글도 봤습니다. 그렇죠. 이 공간이나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정책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자꾸 발표만 하는 것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김상현 평론가께 이거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그 정당 지지율 관련해서 민주당의 지역별 지지율이 전당대회 치르고 났는데 이제 호남에서 너무 많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요. 이게 좀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부동산으로 봐요. 호남도요? 네. 제가 이제 지역의 그 지자체장 분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우리 당이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자식 키우고 좀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자식을 서울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서울의 집 한 채를 사는 것을 성공의 하나의 자랑거리 내지는 성공의 지표로 생각하는 인식도 굉장히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을 만약에 정리를 해야 되면
지역의 집을 정리하고 서울의 집을 남겨놓겠죠. 거기에서 캐시플로 해가지고 이쪽을 돈을 대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저도 사실은 처음에 서울에 집을 마련을 했지만 이거 살아본 적이 없어요. 왜? 저한테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담을 막기 위해서 지역에 살면서 여기를 하나의 그 어떤 제 그 경제적인 수준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다가 나중에는 이제 서울 집을 매각하고 지역에 정착을 했지만 그런 어떤 자기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 그리고 자기의 그 인생의 어떤 노후를 준비해 가는 과정 이런 데 쓰이는 부분도 있는데 지역에서도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민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민심뿐만 아니라 지역 민심까지도 여파가 크다 이런 점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개월째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 오늘 오전에 발견됐다는 속보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감식을 통해서 신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네, 전국보입니다. 네, 추정 시신이 발견됐는데 아직은 장미란 씨로 추정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합동 수색 중이던 경찰이 한림읍 인근에서 여성 추정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5월에 실종됐던 장미랑 씨로 추정한 건데요.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실종 직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한림항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수색 성과가 없자 한림읍 내 육상과 인근 숲을 영역으로 넓혀 합동 수색을 진행하던 중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경찰의 대처가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A경장. A경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A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신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입니다. 그런데 A경장은 긴급 체포에 대한 체포 적부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전 긴급 체포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술로 풀이됩니다. 오전 11시부터 심사가 시작됐는데 체포 적부심이 흔하지 않은 데다 사건이 중한 만큼 제주지검 검사도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가족들 입장에서는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A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네, A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다 무사한 것처럼 신고자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이 다시 신고한 뒤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건 모두 A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를 했고 임의로 종결 처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미란 씨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모두 A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됐습니다. 장 씨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신고가 접수됐고 A경장은 신고 약 3시간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 씨와 경찰관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 남성의 경우에도 지난달 2일 가족이 제주 서부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고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A경장이 접수한 뒤 약 5시간 만에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건이 모두 같은 당직 근무 중 접수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A경장이 처리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2024년부터 접수된 실종 신고의 처리 대응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정부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지역에서 접수됐다가 해제된 실종 신고가 92,800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종 신고를 해제할 때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그와 비슷한 확인 절차를 거쳐왔지만 직접 대면하지 않은 사건에서 놓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수점검은 오는 11월 말까지 석 달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4년 야탐역에서 시민들을 살해하겠다는 허위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에게 법원이 1,4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뒤에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법원이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군요.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재작년 9월 경기 성남시 야탐역에서 시민들을 살해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에게 1,484만여 원을 정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A씨의 허위 협박글로 경찰은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배치하는 등 5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야탐역 일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경찰력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판결의 의미도 좀 짚어보죠.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에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같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허위 테러 협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3차례 있었지만 모두 공중협박죄 신설 전에 법무부 등이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공중협박이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경찰력 낭비 등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석 달 만인 지난해 12월 첫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과 야탐역 살해 협박범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현재 인천 대인고등학교와 경기 성남 카카오 본사, 광화문 BTS 공연 등에 대한 허위 테러 협박범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공중협박과 거짓 신고에 대해서 앞으로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이란의 경제 전쟁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일 대이란 경제 제재 계획을 공개합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로 자금줄을 죄겠다는 건데 이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 제재 방안을 곧 발표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경제 압박 계획을 공개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3국을 겨냥한 연쇄 제재를 언급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2차 제재 패키지 발표가 예상됩니다. Now, secondary sanctions would be against other countries who engage in sort of economic trade with Iran that would extend them what the administration is calling an economic lifeline.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한 원유 환적 등 제재를 우회한 거래까지 잡아내 이란 재정을 고갈시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제재와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결합하면 이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계도 예상됩니다.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조치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o it's possible once again that we could see the Chinese push back against this, and that could push the U.S. and China further down the road, potentially into a trade war. 이란 혁명 수비대와 강경파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영내 에너지 인프라 공격 등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경제 고립 작전을 당분간 밀어붙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도 동참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3일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선 70척의 항로를 변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선 석척을 무력화하고 두 척에는 미군이 직접 승선해 검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봉쇄 조치에 따르지 않은 선박은 이란 항구를 오가는 과정에서 항로를 바꾸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먼저 회담해야 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트럼프 측근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보수 연구단체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보수 매체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기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먼저 회담을 해야 하며 서울을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그룹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이 한미 합작 걸그룹 캐치아이가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기존의 K-팝 아티스트들과는 달리 K-팝 제작 시스템을 현지에서 접목해 거둔 성과라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강렬한 리듬에 경쾌한 팝 사운드를 더한 곡 푸티 프루티입니다. 이 곡이 포함된 캐치아이의 세 번째 미니 앨범 와일드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1위로 진입했습니다. 지난주 그룹 스트레이키즈에 이어 이번 주엔 캐치아이가 데뷔 2년 만에 이 차트 정상을 차지한 겁니다. 발매 첫 주 미국에서 기록한 앨범 유닛은 17만 장. 빌보드는 현행 집계 방식을 도입한 2015년 12월 이후 여성 그룹 가운데 최대 주간 성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치아이는 BTS를 키운 하이브와 미국의 개펜 레코드가 힘을 합쳐 만든 글로벌 걸그룹입니다. 그동안 한국인 멤버가 주축이 된 K-팝 그룹이 해외로 진출해 성공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캐치아이는 아티스트 발굴과 트레이닝 등 K-팝의 제작 노하우를 미국 시장에 맞게 현지화했습니다. 한국인 멤버는 6명 가운데 1명뿐. 서로 다른 국적과 배경을 지닌 멤버 구성도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K-팝 시스템과 현지 레이블의 결합, 그리고 전에 없었던 형태로 고전적인 걸그룹의 역량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졌다라는. 한국에서 아티스트를 만들어 글로벌 무대로 보내던 시대를 지나 이제 세계에서 K-팝의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키우는 시대. 캐치아이의 빌보드 200 1위는 K-팝의 새로운 성공 공식도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지난 5월 제주도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A 경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미란 씨 추정 시신입니다. 아직까지는 신원 확인이 완벽히 된 건 아닌데 실종된 숙소에서 도보 10분 거리 이 지점에서 발견이 됐더라고요. 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1차 신고 당시 수색이 이루어졌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사건이고요. 일단 한리름 소재의 민박시설 근처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제주도의 자택에서 집을 나가고 나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난해 5월을 실종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발견까지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된 시점입니다. 일단 3개월 동안 인근에 대한 수색이나 이런 1차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가족들에게 소식이 먼저 알려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는 기간이 줄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것은 수사 기간의 문제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걸 이제야 찾았다는 점에서도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 수사 논란은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 신원 확인 감식
까지 좀 얼마나 걸리는지와 그리고 실제 감식을 하게 되면 사인도 좀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보통 국가수에서 1차 소견은 비교적 빠르게 나오죠. 며칠 만에도 나오고 신원 같은 경우는 당일 확인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구체적인 부검 결과는 통상 2주에서 4주 정도 이 정밀 분석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사인을 분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날씨가 무척 더웠잖아요. 이 노상에서 시신의 상태가 온전히 보존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서 부패되거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아주 위험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인도 조만간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A 경장, 가족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것이 밝혀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거짓말로 가족들에게 그 위기를 모면시키면서 본인 일 편하자고 한 것인지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업무 처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 이외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를 통해서는 최소 3건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60대 실종자에 대한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허위로 종결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 가족들이 계속 애가 타고 찾아야 되니까 다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하루 만에 사체가 발견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역시 허위로 공문서, 그러니까 공전자 기록을 위작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경찰이 가족들에게 허위로 이 사항을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관련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도대체 어떤 경위와 의도, 그러니까 범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종 사건을 허위로 그리고 임의로 이렇게 종결한다는 게 사실 좀 이렇게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행위인데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구속의 어떤 여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현재 긴급 체포되어 있죠. 구속영장 신청하겠다라는 게 오전에 소식이 있었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의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갈 염려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전자 위작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렇게 자료를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실종 신고와 관련된 업무 시스템이 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완전히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블 체크도 안 되고 혼자 종결하면 종결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강력범죄라고 한다면 골든타임을 지나칠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처리의 적정성, 객관성, 그리고 신속성이 누구보다 어떤 자리보다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짓으로 대처했다는 것,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있어서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직무유기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경화범죄로서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라는 말인데 마땅히 해야 할 공무원의 일을 안 한 겁니다. 일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적극적으로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체포 부당하다면서 체포 적부심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오늘 오전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결론이 언제쯤 나올까요? 네, 이르면 오후 늦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적부심 요건 중에 아마 긴급성을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긴급성이라는 요건은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아주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긴급 체포가 적법해지는데 내가 그렇게 긴급하게 체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다툴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본인의 신병 확보가 나섰을 때 혹시 잠적할 수 있잖아요. 도망갈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을 인정한다라면 긴급성 요건도 충족되고 체포 적부심도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는 그 과정을 보면 시스템의 변사로 쓴 다음에 상관에게 어떤 보고하는 절차도 생략하고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좀 지금 아직 수사가 진행돼야겠지만
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시스템의 미비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고 잘 일할 수 있는 선량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1인인 담당자가 재량적인 판단을 할 권한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진 자가 못된 마음, 잘못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까지 대비해서 2중, 3중, 그러니까 상급자의 보고라든가 관련된 승인 절차가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인이 그냥 승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이 실종 사건 수를 좀 줄이고 내가 해야 될 수사 인력이나 나의 노력을 하고 싶지 않고 한마디로 내가 귀찮아서 내가 이거 좀 없애볼까 하는 악의적인 것에 이용이 됐다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요. 이걸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는가도 사실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서 제도 개선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적극적으로 찾는 건가 많은 국민이 좀 분노를 느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실종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봐야 될 텐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주변 CCTV 다 기록이 삭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신고가 있었을 때는 CCTV 보전 기한 내였기 때문에 그 동선에 따라서 CCTV를 모두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떤 경위로 거기까지 갔는지가 확인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영상을 그때는 확보할 수가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때는 모두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118개 모두 보관 기간이 만료돼서 저장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생존해서 찾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사망한 상태로 발견돼도 경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사인을 적극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범죄 피해자였다고 한다면 가해자를 찾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이런 불법적인 어떤 행위로 인해서 놓쳤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증거를 소멸시키는데 경찰의 안일한 태도, 나아가서는 직무유기가 있었다라는 점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뭐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그러니까 실종 허위 종결 이번 사건까지 사실 보안 수사권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역시 뭐 비슷하게 관통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하는 일도 완벽하지 않고 검사가 하는 일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중, 3군, 3중의 어떤 안전장치, 그러니까 살펴보고 누군가는 견제하고 누군가는 다른 시각에서도 보고 누군가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이것이 견제와 균형이 열리라고 한다면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하면 검찰이 좀 보안 수사를 해주고 그리고 경찰이 관련해서 완벽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누군가가 한 번은 더 살펴주고 이게 결국 보안 수사권의 논리라고 한다면 이 사건과 딱 맞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부실한 업무를 누군가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왜 사건 종결이 이렇게 됐어? 라고 누군가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이 해당 경찰이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결국 누군가는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상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성인 실종의 경우에는 가출로 이제 분류를 일단 하기 때문에 곧바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제2의 장미란 씨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골든타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아동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강력한 조치로서 위치 추적이라든가 카드 내역 조회라든가 이런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비교적 빠르게 신원을 특정하고 위치를 찾는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이 이루어지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가출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현재
예를 들면 범죄자한테 납치된 순간인데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해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만 하면 감금되어 있는 장소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범죄 피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구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인에 대한 실종은 좀 가볍게 보거나 일이 크게 터지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성인 실종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 신설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어떤 가치의 충돌, 권리의 충돌입니다. 이 성인이라는 것은 내가 내 위치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숨어버리고 싶은 어떤 선택권이 있는데 강제로 누군가가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해서 이걸 알려지게 한다면 이거 역시 인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가정폭력이 그렇죠. 남편이 하도 때리니까 집을 나가서 숨어버렸는데 남편이 실종 신고해서 위치를 바로 추적해서 알려주는가 이런 점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또 강력범죄의 희생자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 정부와 또 수사기관의 역할인 만큼 꼼꼼하게 법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해 나가면서 강력범죄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여러 가지로 이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만들어서 이 조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정말 이틀째, 3일째 연락이 안 돼서 정말 잠도 못 자는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믿기지 않은 소식도 있는데 이 피해자 가족이죠. 장미란 씨 가족에게 장난 전화나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또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이런 것도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네, 이번에 검거한 사람은 10대라고 합니다. 10대라고 아무리 미성숙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족들에게 장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괴롭히는 것, 2차 가해를 하는 것 굉장히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처벌하고 현재 10대 남학생 특정해서 검거하고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 허위 제보라든가 장난 전화는 2차 가해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해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고 또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간략하게요. 실종 사건 허위 종결한 A 경장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건 더 있다라는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추가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진행이 돼야겠죠? 여죄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악용한 사람은 분명히 다른 곳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꺼번에 정의해서 처벌받을 사람, 징계받을 사람, 경찰의 직분을 망각한 사람들은 또 중징계, 해임 파면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섣부른 허위 종결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 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권창형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이 3대 특검 전국을 지나서 2차 종합특검까지 이제 수사를 마무리했죠? 네, 그렇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180일 활동을 마치고 11시부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권창형 특검이 직접 45분가량 발언을 이어가고 특검보들과의 질의응답도 뒤따랐습니다. 최종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종합특검은 최근 2주간 40여 명, 180일 동안 도합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은 7명, 법인까지 포함해 불구속은 51명입니다. 네, 권창형 특검이 오늘 수사 종료 브리핑을 했는데 내란 관련해서 상설 수사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권 특검은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서 상설 조직 형태로 장기적 수사를 이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향후 미제 사건을 넘겨받을 국수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권 특검은 내란 세력이 아직 의지를 보존하고 있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수본 수사 이후 진상조사위를 설치해 실무자와 가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과 충돌해왔던 부분인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권 특검은 위헌범의 법리를 설명하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 상태 해소된 경우 내란 상태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 2024년 12월 14일에 내란 행위가 종료됐다고 보고 법리를 새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종합특검은 46건, 150명에 대한 사건을 마치지 못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습니다. 특검 출범 직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윗선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던 윤 정부 대통령실에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수사를 마친 종합특검은 이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선관위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선관위 특검 이태한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동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 개시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 특검은 서울 서초동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해 오늘 오후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습니다. 특검보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변호사 출신 파견 수사관 일부는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로봇, 실전에서 정말 가능할까요? 그런데 실제 100m 경기에서 가능 여부가 확인됐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땅소리와 함께 로봇들이 힘차게 트랙을 내달립니다. 현지 시간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100m 경기인데요. 텐궁 울트라가 9초 39로 우사인 볼트의 세계 기록 9초 58보다 0.19초 빠르게 우승했습니다. 자, 멈추는 건 아직 서툴러 보이죠? 앞서 로봇이 볼트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실제 경기에서 기록으로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같은 대회 최고 기록이 21초 50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년 만에 기록을 절반 이하로 줄인 셈인데요. 이쯤 되면 로봇 올림픽이 열릴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망망대해 한복판에 파란색 아이스박스 안에 사람으로 보이는 실루엣 보이시죠? 지난 15일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해안에서 조업에 나섰다가 연락이 끊긴 어부 2명입니다. 갑작스러운 악천후로 배가 침몰하자 물과 식량도 없이 아이스박스 하나에 의지해 바다를 표류하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해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고요. 해안에서 약 240km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서 2사람을 기적적으로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구조된 어부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조금 어색하게 나무를 꼭 끌어안은 참가자들. 주변에서는 각자 다른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라는 중계진의 해설까지 들립니다. 핀란드 레비의 숲에서 열린 세계 나무 앉기 선수권 대회로 60초 동안 최대한 많은 나무를 껴안는 스피드 경기부터 정성껏 한 그루를 앉는 경기, 자유형 등 종목도 다양한데요. 장난처럼 보여도 엄연한 세계 선수권 대회로 세계 곳곳에서 지역 대회가 열릴 만큼 이 참가 열기도 후끈합니다. 이 숲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2020년 시작돼 핀란드의 대표 이색 대회로 자리 잡았다고 하네요. 네, 절기상 처서가 지났지만 한낮에 습도 높은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오늘도 많이 덥습니까? 네, 서울에 15일 만에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3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높고요. 습도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심합니다.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늦더위가 지속하면서 일부 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특히 서울 동부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동해안과 남부 곳곳으로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3도, 전주와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내륙 곳곳에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늦더위가 지속하겠고요.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도 이번 주 날씨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